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제 튀르키예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2주 뒤에 있을 결선 투표에서 최후의 승자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튀르키예 국내 정치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세계 이면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제 치러진 선거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선거관리위원회 튀르키예 쪽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개표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49.4%, 그리고 이제 2파전이었죠. 공화인민당의 케말 클루츠다르올루 대표가 44.96%의 득표를 기록했다. 케말 후보가 원래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예측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다르네요. 이게 14일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11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소폭 앞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서 심지어 이 야당 후보가 5.6%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렇게 나타나서 이 정도의 격차로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선거 직전의 일부 조사에서는 이 야당 후보의 지지율이 50%, 그러니까 과반을 넘겼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거를 해봤더니 오히려 에르도안 대통령이 소폭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선 1차 투표에서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이 1위를 했어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거든요. 0.6%포인트 차로. 그래서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이제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데, 결선 투표가 2주 뒤인 5월 28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만 한 게 아니라 총선도 같이 치러졌거든요.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주도하는 연합이 49% 이상을 득표했어요. 야당 연합은 35% 정도를 득표했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주도하는 연합이 의회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지금 결선 투표를 이제 2주 뒤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승부가 가려지더라도 후보가 결과에 불복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 튀르키예 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측과 달라가지고 저도 좀 당혹스러운데요. 그 차차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선거는 술탄 대 간디의 대결이다 이렇게도 불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아마 설명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에르도안 대통령 올해 69세고요. 20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별명이 21세기 술탄입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시장을 지냈고요. 2003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1년간 총리였습니다. 2014년에 대통령제로 이제 바뀌면서 그때 대통령이 됐고요. 2018년 대선에서 52.6%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세 번째로 대권에 도전을 하는 선거였어요. 튀르키예가 5년 중임제입니다. 그래서 중임하는 도중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면 5년 동안 추가 임기가 또 가능한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선거와 중임 중에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최장 30년간 집권이 가능해지는 그런 구도가 펼쳐지게 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통령제 유지, 저금리, 강력하게 독립적인 튀르키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는 야당의 클루츠다르올루 후보는 올해 3월에 6개 야당이 힘을 합해서 단일 후보로 선출한 인물입니다. 이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야권이 그만큼 대권을 찾아오는데 이렇게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요. 10년 이상 계속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패했어요. 그동안 중도 좌파 정당인 공화인민당을 이끌었던 대표고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재무부의 경제 관료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성향이고요. 2017년에 앙카라에서 이스탄불까지 450km를 걸었던 정의를 위한 행진이라는 것으로 유명해졌어요.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이고요. 외모도 그렇고 2014년에 의회에서 연설을 하려다가 괴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얼굴에 멍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동료들에게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장애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침착함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튀르키예 간디다 이런 별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일단 이 야당 후보는 정의, 부패 척결, 또 중앙은행 독립, 의회 권한 회복,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주요 공약
정책으로 내세웠고요. 네. 유권자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쿠르드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지난 2월 튀르키예 남부 강진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에르도안 대통령 제대로 대처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네. 만약에 대선 치르면은 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개표 결과를 봤더니요. 네. 지진의 진앙지가 카흐라만 마라슈였거든요. 네. 여기랑 근처에 이제 가지안테프가 큰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이 가지안테프를 비롯한 근처 지역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진의 피해가 심했던 세 개 주에서는 클루추 다르올루 대표가 앞섰는데요. 네. 이 세 개 지역들은 2018년 지난 대선에서는 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지금 야당으로 넘어간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지진이 영향을 미치긴 미쳤습니다. 그리고 수도 앙카라를 비롯해서 이스탄불, 이즈미르 이렇게 튀르키예 3대 대도시에서도 다 야당 대표가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내줬다는 것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좀 뼈아픈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디서 어떻게 선전을 한 거예요? 이번 대선이 그래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선거 전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율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최악이고 강진도 있고. 근데 지금 거의 과반을 이게 에르도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깝게 놓친 셈이 됐잖아요. 네네. 지금. 네. 근데 이제 외신들은 가장 큰 점으로 이걸 꼽고 있습니다. 야권이 유권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야권은 20년 이상 집권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당 대표가 권력을 실제로 잡았을 때 과연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유권자들에게 주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대지진도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동남부 지역에서는 이 야당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뚜렷하긴 했어요. 근데 아까 이상하게 지진의 진앙지에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겼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진의 피해가 너무 커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대피한 이재민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재민들은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행정 주소를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투표권을 상실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지진이 영향을 미치긴 미쳤는데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참 여러 가지 민심이라는 거 정말 알 수가 없구나.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년 동안 집권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독재자라고도 불렸는데 이번에 과반 1차 투표에서 그냥 확 끝내버리지 네. 못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고전했다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선 당시에는 그 2위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따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는데 이번에는 4.4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격차가 줄긴 줄어든 거죠.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 문제가 꼽히는데요. 튀르키예 인플레이션율이 지난해 85%를 넘었습니다. 이후에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50%에 가까운데 경제학자들은 실질 인플레이율은 100%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경제가 정말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저금리 정책을 굉장히 펴고 있잖아요. 지금 튀르키예 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도 고금리가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종교적인 신념을 내세워서 중앙은행장들을 연달아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랑 반대로 금리 인상을 이제 거부하는 경제 정책을 펼쳤는데 문제는 이후에 리라와 가치가 굉장히 폭락을 해버려서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을 선거 전에 내놨어요. 올해 연초부터 최저임금을 55% 인상했고요. 공공근로자의 임금은 45% 인상. 그리고 대선이 있는 이번 달부터는 가정용 가스를 무상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감당이 돼요. 안 이렇게 되죠.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지나치다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진영을 본격적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도시들이 줄줄이 넘어갔다 야당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민주진영을 탄압하는 모습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반감
반감이 좀 커진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진에 미숙하게 대응한 것에도 분노하는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건설 회사들이 내진 설계를 피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CNN이 결선 투표에 간다는 건 에르도안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이렇게 보도를 내놓기도 했어요. 아주 변수가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1차 투표에서 혹시 지금 2명의 후보만 나온 건 아니죠?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두 후보의 차이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네. 나머지 그 3위 후보부터는 정말 뚝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변수가 되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결선 투표는 1, 2위 후보 딱 2명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3위를 차지한 후보가 오관 후보인데 지금 이번 1차 선거에서 5%가량을 득표를 했어요. 그러면 승패를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네. 이 두 1, 2위 대표 간의 후보 간의 격차가 4.44%포인트니까 네. 만약에 오관 후보에게 갔던 표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럼 누가 이기느냐 이 지금 누구의 손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결정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측 모두 앞으로 2주 동안 이 3위를 차지한 오관 후보의 지지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관 후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며칠 안에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겠다. 지지 선언에 대한 요구 조건을 내가 먼저 내놓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며칠 안으로 이게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일단 이 3위를 차지한 오관 후보의 정당은 극우 성향 정당입니다.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좀 가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의회제로 복귀해야 된다. 또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일부 정책은 또 에르도안 대통령과 맞질 않아요. 그리고 시리아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야 된다라는 거는 또 야당의 클루츠 다르올루 대표랑 또 같은 공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오관 후보의 지지표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누가 더 유리해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네. 쓸 수 있는 수단이 좀 많을 것 카드가 같긴 많죠. 한데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물량 공세를 타고 펼치고 있는데요. 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0GB 무료 인터넷 제공, 70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 인상, 수입 곡물관세 130% 부과 이런 정책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이요. 또 튀르키예에게 좀 의미가 깊은데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지금 튀르키예가 건국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런 민족주의 같은 걸 굉장히 자극할 것으로 지금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야당 후보인 클루츠 다르올루 후보가 이슬람의 소수 종파인 알레비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튀르키예 유권자 절반가량은 수니파 무슬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은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음주를 용인하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캠페인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적인 이슬람 신자를 비롯한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외신과 정치 전문가들은 대부분 에르도안 대통령이 결선 투표에서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하고 총선을 같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 연정이 야당 연정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유리하다라는 평가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회 과반수를 확보했으니까 나를 택하면 나라가 더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에르도안 대통령이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튀르키예는 뭐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튀르키예를 내세우면서 중동 지역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뭐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 집권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국의 한 언론이 이 튀르키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올해 치러지는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어요. 전 세계 통틀어서.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많은 선거가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일단 터키 국내적으로는 지금 20년째 에르도안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화랑 정반대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런 에르도안 대통령의 전제주의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야당이 승리해서 민주주의 제도로 다시 복귀를 할 것인지 이게 튀르키예 국내적으로는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100년간 유지해왔던 세속주의 이념 대신 지금 이슬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이슬람 교리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가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 후보는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세속주의 이념을 다시 확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국내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튀르키예 대선 결과가 국제 정세에도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 네. 왜냐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금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반미 연대를 구축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예. 튀르키예 지금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미군 공군기지가 2개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지가 러시아 흑해 함대와 이란을 견제하는 지중해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랑 러시아가 연대를 하는 걸 서방은 결코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튀르키예는 멀쩡한 게 러시아 무기도 막 수입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죠. 미사일을 막 수입을 네. 하니까요. 그래서 EU 가입 문제도 튀르키예 EU 가입 문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동안 EU는 인권 보호, 기본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계속 반려를 해온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튀르키예 EU 가입도 계속 안 될 가능성이 크지만 반면에 야당이 이제 집권을 해서 민주주의가 좀 회복이 되고 EU랑 가입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이 지금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의 중재자 역할을 그동안 튀르키예가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튀르키예는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그 드론을 또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양쪽으로 예 그렇게 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하는 데 있어서 튀르키예가 그렇습니다. 보증을 해줘가지고 지금 네, 곡물 수출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튀르키예가 중재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곡물이 수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에르도안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이런 기존의 입장이 계속 유지가 될 테니까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중재자 역할이나 곡물 수출 같은 것에 계속 관여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야당의 클루츠 다르올루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사실 이 후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거든요. 외교적 영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연 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을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친서방 노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관계가 멀어질 경우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원칙이 뭔가 하는 외교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데 뭐 좀 헷갈리는 네. 그런 이제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네. 국제 외교는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하고 그 속내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국제적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나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튀르키예가 나토의 주요 회원국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 제재에는 동참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서방은 단일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튀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서방 국가는 이 점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이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쿠르드 노동자당과 관련된 사람들의 신병을 먼저 넘겨야 나토 가입에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불만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만약에 패하면 서방이 이제 7월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그 전에 스웨덴의 조기 가입 승인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걸 좀 기대를 서방 측에서는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한다는 건 예. 뭐 곧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로서는 칠러 정책을 펴온 외교적 경제적 협력 국가를 잃게 되는 셈이거든요. 예.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이런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편을 들어주는 국가는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걸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결속 문제 외에도 에르도안 대통령을 내세워서 나토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싶다라는 의도를 러시아는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패하면 러시아가 잃을 것은 좀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클루츠 다르울루 대표는 러시아가 튀르키예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런 점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지금 러시아랑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미국으로서는 튀르키예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돼서 그러면 양국 관계가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튀르키예를 친서방 노선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사실 그 관계가 좀 안 좋아진 게 에르도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로부터 첨단 대공 미사일을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나토랑 갈등을 빚으니까 튀르키예랑 F-35 합작 생산 프로그램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불편하고 2019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야권을 도움을 줘야 된다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이번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바이든은 내가 패하는 걸 바라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한 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내심 에르도안 대통령이 패하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권 후보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튀르키예에서 혼란이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미국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네요. 누가 확실하게 이긴다고 지금 보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둘 다 일단 에르도안 대통령 내가 패하면 그냥 물러난다. 결과에 승복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여러 번 번복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선 투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강유정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익히 아는 영화들을 살펴보며 같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 나눌 영화는 박찬욱 감독이 2003년 연출하고 최민식, 강혜정, 류지태가 출연한 영화 올드보이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한 남자가 옥상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더벅머리 남자가 단말마 같은 목소리를 내뱉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내 얘기를 해주고 싶다. 마치 감독의 말, 출사표처럼 들립니다. 난 이제 내 이야기를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들어줘. 세헤라자드가 천 하룻밤 이야기를 하며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해 가듯이 영화는 목숨을 건 이야기를 하겠노라 선언하며 시작됩니다. 어쩌면 영화를 만드는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내는 창작자의 마음이 모두 다 이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15년간 사설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왜 15년간 감금되었는지, 누가 감금했는지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참회록을 쓰며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누가 자신을 가뒀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바로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라고 스스로 되뇌이는 오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대수의 손에 넥타이를 붙들렸던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오대수는 강아지를 안은 채 옥상에 위태롭게 앉아있던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줬을까요? 선택은 듣는 자, 오대수 마음입니다. 이쯤 되면 이야기를 듣는 자야말로 목숨줄을 쥔 술탄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객이 떠나면 영화는 그 순간 끝납니다. 이 기이한 첫 장면이 박찬욱 감독의 선언으로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유정의 첫 번째 영화관이었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5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전국의 일기 개화입니다.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 산지는 초속 20에서 25m 이상으로